자, 이번 시간에 계속 논의드릴 주제는 적용 대상 행위라는 주제,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 변경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중에 통계적으로 용도 변경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 5년에 4번 정도 나오는 주제에서 지금 30회 때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게 특이한 정도로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허가, 신고 등의 문제를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쉬운 문제, 건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는 25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었고요. 29회 때인가는 신고 대상이라는 주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건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바로 건축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할 때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간단해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신축이라 부른다. 그리고 좀 독특한 개념인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죠. 주택 짓기 전에 먼저 참고 건물 하나 지어놓은 경우가 있다 해서 앞에서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해서 주된 건축물 한 개만 지을 수 있는데 부속 건축물을 먼저 지어놓은 경우 이것도 신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증축과 개축과 재축을 묶어서 봐야 되는데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논리 구조가 이미 그 건축물이 존재한다라는 전제에서 이것에 변화를 주는 것을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증축,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을 늘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바로 증축이라 부르죠. 앞에서 우리 건축 면적은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봤습니다.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다만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것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라고 해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대피 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제외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높이 또 층수를 늘리는 형태를 증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어려울 일이 없어요. 몇 번 보시면 금방 캐치하실 주제. 자, 개축이라고 해서 키워드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주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그 종전 규모의 범주 내에서 축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의 종전 규모 이하. 참고적으로요, 이 개축은 원래 법조문 구조상 이게 괄호 열고 뭐뭐뭐 제외 뭐 복잡스럽게 돼 있어서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옳게는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할 때, 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된 상태에서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부른다.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철거의 종전 규모 이하라고 하면 다 개축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철거의 종전 규모 이하면 다 개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재축. 자, 이게 그렇게 복잡해졌는데 멸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종전 규모 이하라고 하는 거. 디테일하게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의 종전 규모 이하가 되면 다 개축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가 되면 다 재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혼자서 쭉 보시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인데 특이한 게 나와요. 이전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어서, 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거, 자, 내기 바보 지주에서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등가, 보, 그 다음에 지붕틀, 주, 계단까지 이렇게 6개를 주요 구조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쓸모없는 기왓장 이런 것들, 비내력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해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게 되는 거, 이걸 이장. 그게 뭔 소리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자 문화재 같은 데서 목조 건축물에서 주로 쓰이는 기법입니다. 자, 집안 붕괴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조는 건드리지 않고요. 나머지 흙벽, 기왓장은 다 덜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밧줄로 동여매서 기존기로 옆으로 질질 끌고 들어갑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해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슈 다른 대지가 아니라 그 대지, 그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목조 건축물에서만 쓰이는 기법이고, 법을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은 쭉 읽어보면 대충 그런 말이 뭐 감이 잡히는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전이라고 하는 거. 자, 해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에서, 요걸 옛날에 말장난할 때 해체하여라고 하고,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라고 말장난하는 형식,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은 뭐 시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간단한 영역 중에 하나가 건축이라는 주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주로 허가권자는요,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주된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대형 건축물은요, 일정한 경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건 뒤에서 다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볼까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문장을 외워봤자 이건 시험에 내릴 수가 없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은 딱 한 가지, 공장, 창고, 중간에 제외 나와 있죠. 아무리 대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용도가 공장 혹은 창고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된다?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도 밑에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있게 될 테고,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주된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 구청장이 되게 된다. 대신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공장, 창고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나 창고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한 10년 전에 나왔던 주제에서, 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창고, 공장 딱 던져주면 대형 건축물이니까 수험생이 옴찔해. 이때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깜빡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0년 된 문제인데, 어찌됐든 공장, 창고는 무조건 누가?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뒤에서 다시 비교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7개가 있는데 이거 못 외웁니다. 감만 잡는 거야. 그래서 원래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 건축이란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얘기하는데, 이런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 있어요. 감만 잡는 겁니다. 나중에 중간중간에 시험 지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흘려보낼 그런 주제인데, 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여기는 신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어떻다?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앞에서 증축, 개축, 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조금 85제곱미터까지 변화를 주는 것은 신고만 해도 된다. 앞에서 우리가 증축이라고 해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불렀는데 높이 3m까지는 어떻다. 이때는 이러한 증축은 신고만 해도 된다. 근데 이거 쉽게 못 외우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로 가는 거예요. 건축, 건축.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고만 해도 좋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봤었고요. 굳이 해석하려면 요거 하나 출제 포인트. 10년 동안 한 2번인가 답이 됐던 주제. 건축 신고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요거 하나.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 신고를 한 데가 그 신고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해서 얘는 뒤에 사족이 달라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1년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절대 옳게 구성을 못합니다. 만약에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라고만 출제하면 출제 오류예요. 왜? 뒤에 사족, 예외 항목을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이 파트에서 문제 구성할 때 마치 어떻게 출제하냐면 항상 6개월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끊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식하게 1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우리 공법 영역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공사착수, 사업착수는 대부분이 2년 내가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주택법 가면 5년짜리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2년 내인데 건축 신고의 경우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고 나서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실효의 문제 이렇게 가야 돼요. 당연히 이제 실효제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 건물 지을 때요. 지금 당장 지을 생각이 없어도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걸 대비해서 미리 건축 신고 등을 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년 전에 신고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당장 지을 의사도 없으면서 20년 후에 더 이상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건물 짓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건축 신고라고 하는 거 있고 나서 1년 내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해서 이 정도가 건축에 관한 주제. 다시 갑시다. 건축은요 신축과 증축과 개축과 재축과 이전 등으로 구분한다. 증축,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게 되는 거. 개축,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로 축조하게 되는 거. 재축,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는 것을 이전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게 공장 창고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구청장이 직접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일정한 행위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건축 신고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은 건축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적용 대상 행위 셋 중에 첫 번째 주제 건축에 대해서 보시고 출제 빈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것이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 되게 많이 뜯어 고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요즘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행위가 대수선에도 해당되고 증축 혹은 개축 혹은 재축에도 해당되면 우리 법에서는 그걸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으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 이게 이제 대수선의 범주가 되게 될 텐데 그런데 자, 증계 재축에 해당하면 그건 증계 재축으로 해석을 하니까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자, 요걸 이제 외워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내기, 바보, 지주. 그 계속 활용하는 거야.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 규정을 하고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뭐야? 바로 건축물의 안전, 미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미리 규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야. 그래서 안전에 직결되는 개념이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구조를 외우시는 거지 절대로 디테일한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해서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내력벽의 평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돼 있어요. 자, 구조를 보셔야 돼요. 증설 해체는 숫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숫자가 존재하네요. 그냥 감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하는 거 대수선, 내력벽을 해체하는 거 대수선, 내력벽을 수선하는 건 그 규모가 30 이상이 됐을 때, 내력벽을 변경하는 것도 그 규모가 30 이상이 됐을 때만 대수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 행위는 증축, 개축, 대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각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바로 대수선이라고 보죠. 내기 보셨고요. 그럼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데요.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바닥은 숫자가 빠져있네요. 자, 그 숫자의 차이를 갖고 내지는 않습니다. 해서 자, 내력벽 있었고요. 기둥 있었고요. 바닥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자,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이것도 대수선. 아까 우리 보는 기둥 위에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나무 막대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볼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지붕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지붕틀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이것도 대수선. 마지막 내기, 바보, 지주해서 주 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도 다 대수선. 그래서 일단은 이 6개를 가실 때 그냥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증설 해체는 규모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고 수선 변경은 일정한 경우에 규모 제한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뉘앙스로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벌써 9개인가요? 이 중에서 가장 6개 세트를, 그러니까 앞에 계속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외울 양이 줄어들어요. 안 그러면 이게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과거 출제 이슈가 됐던 게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어떻다? 대수선.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기 바보지 쭉 보다 보니까 어서 많이 보내드려?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좀 어려운 게 뭘까? 주계단 말고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어떻다? 대수선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그럼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건물 보면 주 계단은 제일 큰 계단을 얘기합니다. 메인 계단, 나머지는 다 피난 계단 혹은 특별 피난 계단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계단 잘못 건드리면 오가는 사람들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함부로 손대게 되면 어떻다?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까 허가나 신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제하자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살 붙여서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다 대수선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여기까지가 주요 구조부를 중심으로 한 안전에 관한 개념. 하나 더, 좀 이따 공부할 텐데 다 가구주택, 다 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집 두 채를 사가지고요 중간 벽을 트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어요.
전에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여성 총리로 지명을 받았던 분이 장상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요분이 최초로 총리 지명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잘렸어요. 그냥 나가리가 됐는데 그 양반이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 그분 남편이 연대 국문과 교수였는데 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그 연배 많은 선생님들이 도서관 가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을 도서관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느낌이 안 좋았던 게 75평짜리 집 두 채를 산 거예요. 75평짜리 집 두 채를 사서 한쪽 집은 그 장상 총장,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교수, 국문과 교수였던 그분이 한쪽 집을 각각 사. 그래서 각각 그 공간 대부분을 도서관처럼 활용을 하는 거야. 서재로. 거봐. 공부를 많이 하면 뒤져. 나중에 책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집을 넓게 샀다가 총리 되려고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작살났던 케이스. 이게 뭐냐면 형편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그 당시에도 집 두 채 사가지고 트고 지내버린다고. 130평짜리 집을 살 능력이 있는데 130평짜리 집이 안 나오니까 75평짜리 두 개를 사가지고 트고 지냈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돈 많아서 한 건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가 도대체 법을 뭘 어떻게 만드는, 그러니까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집 함부로 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다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안전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8번째,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 이것도 대수. 그래서 건축법의 입법 목적은요, 안전하고요, 미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7개 가지가 다 뭐라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내기, 바버지주, 경계벽 등 이렇게 갈 테고, 미관지구. 사실은 이 미관지구는 없어졌어요. 경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은 건축법에서 미관지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재 나오면 여기다 제가 괄호 열고 경관지구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경관지구가 됐든 미관지구가 됐든 간에 여기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담장의 담장 등을 변경하는 것, 요것은 바로 미관과 관련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의한다? 대수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증설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 나온, 이건 버립시다 해서 요건 새롭게 나온 건데 아직은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해서 6개가 세팅이 되셔야 돼. 거기다 살 붙였던 게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개념도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벽, 그 다음에 이제 미관 지구에서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뭐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대수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바꿀 수 없고 안전 또는 미관을 고려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요, 당연히 건축처럼 똑같이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구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건축이 아까 보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 근데 지금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계 재축, 높이 3m 이내 증축 등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수선도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9회 때 아주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은 키워드 외우셔야 돼. 수선이라고 하는 거. 자, 소규모 수선 이렇게 외우시면 돼. 소규모 수선은 어떻다? 이것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소규모 대수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어려워. 자, 쉽게 가십시다. 지금 수선, 그 다음에 수선 나와 있죠?
앞에서 대수선을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잡았습니다. 용어의 정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 중에서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규모 대수선 행위와 수선 행위는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자 전에는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외웠어. 3,000미만, 200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과 각종 수선. 근데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면 안 돼요.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6개가 있다. 근데 하나는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게 2개가 있다. 다른 경우 어떻다? 뭔지 모르지만 다른 어떻다?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조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법조문에 이렇게 신고 대상, 대수선이 쭉 있게 되면은 출제위원은 뭐를 물어본다고요? 신고 대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이 아닌 것, 허가 대상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신고 대상을 고르시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얘를 하나 답을 뽑아 다십시다. 나머지 4개를 소설을 써야 돼. 복잡스러워져. 출제하는 입장에서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신고 대상, 대수선이 있게 되면 아예 문제는 무조건 뭘 물어본다고요? 허가 대상, 대수선을 고르시오라고 나온다고. 그럼 답이 뭐겠어요?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29회 때 나왔던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참 좋아요. 좋다는 게 뭐냐면은 법조문을 아무리 외워도 법조문 웬만큼 외워서는 풀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법조문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딱딱 답이 떨어지게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대상, 대수선 외우기 어려운데 3층 미만, 200 미만 아주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면 된다라고 할까? 수선은 신고하면 된다. 근데 달리 표현하면 증설과 해체와 변경이라는 것은 어떻다? 결국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신고 대상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가 된다? 증설, 해체, 변경이라고 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이라고 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여튼 제가 문제가 29회, 28회 또 30회 문제를 보면서 30문제는 공법이 전반적으로 쉽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자, 법조문을 철저히 분석하면 외우량을 현저히 줄여버리는 거야. 우리가 과점이니까 4개 바보지주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리고 6개의 수선을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이 파트만 가지고 딱 끊어서 공부하게 되면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렇게 법조문을 단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게 좋아. 요즘의 문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수험,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들 내용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서 하여튼 뭐 주워 들은 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사실 몰라요. 왜냐면은 어쨌든 시험에 합격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고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뭐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안 되신 분들이 말이 많아. 왜 안 됐냐면 막 뭔가 이유를 대고 설명을 한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 외워서 그런 거고 그냥 해서는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는 방법은 분석한 틀 아래서 딱 끊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게 좋아요. 옛날에는 토시 숫자 바꿨어. 예를 들어서 신고 대상 아까 우리 건축이라는 개념을 논할 때 높이 3m 이하의 증축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럼 옛날에 문제 구성할 때 몇 식이야? 4m의 증축 땡 이렇게 냈던 게 옛날 문제 패턴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구조를 딱 분석을 하게 되면 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문제를 푼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아우 깔끔하게 구성한다 얘들 이런 느낌의
문제가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점점 좋아져요. 점점 문제가. 저는 유치찬란하게 숫자 85제곱미터를 80제곱미터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구성했던 것이 옛날 문제들이고, 요즘 문제는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분석을 좀 열심히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거의 딱딱 떨어져요. 이게 이제 공법만 아니라 뭐 세법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항상 다만 제외, 이거 환장을 해. 출제위원들은 복수정답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다만 제외만 그걸 항상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31회 시험 대비해서 아마 5, 6월 달쯤 되게 되면 다른 교재가 나왔을 때 아마 제가 법조문을 다 뽑아가지고 다만만 다 뽑을 거예요. 그래서 다만 민법, 다만 공법 이런 식으로 다만 시리즈 혼자서 체크해 보셔야 돼. 그럼 그게 이제 제일 정확하게 찍어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기존의 문제가 다만, 뭐뭐 제외 이런 걸 갖고 끊임없이 구성을 하니까. 물론 지금 막 곧 나오게 될 기본서 자체에도 제가 그걸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도 법령 개정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만, 제외 요거 하나 보실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수선이라고 하는 거, 전개 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서 내기, 바보, 지주 등을 증설일제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부르게 된다. 다만 자, 주계단 외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특이하게 대수선 안전 때문에 경계벽 대수선이고요. 미관 지분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다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 정도가 대수선의 기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수선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는데요. 소규모 3층 미만, 200 미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6개 수선 등은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달리 얘기하면 증설, 해체, 변경은 따로 얘기하면 어떻다?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대수선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건축과 대수선에 관한 개념을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용도 변경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도 변경은 29회 때 엽기적으로 어렵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전에도 하여튼간에 용도 변경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리고 용도 변경 문제는 어려워. 그리고 할 때마다 헷갈리고 할 때마다 힘든 파트. 그래서 매번 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수험생이 거의 실력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파트가 용도 변경. 제가요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몇 개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 국토기획부 공부하실 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이건 21개 종류 줄줄 다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건물의 종류 무려 30개 넘는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식이야. 기존에 어떤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으로 쓰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식당으로 용도를 바꿀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에 나다니는 사람들하고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어떻다고요? 숫자가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사람들 많이 쓰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사람 적게 쓰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인데, 다만 이게 미쳐버리는 게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에 건물의 용도를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상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출발점은 그런 식이었어. 안전도가 높은 데서 안전도가 낮은 데로 내려갈 때는 신고만 해도 되고,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였는데, 이 건축법을 몇 번 수정을 하고 20, 30년 동안 바꾸다 보니까 순서가요, 밑에 있는 게 위로 가고 위에 있는 게 밑으로 가고 뭐 뒤죽박죽 섞어버려. 이 법을 위반을 하는, 또 이건 이제 시행령에 가까운 내용이니까 이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 이유가 있어. 근데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건물의 종류 30개 종류 틀닫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제일 미안한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에 걸릴 수도 있고 시험 볼 때까지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만 얘는 자, 출제될 확률이 거의 80%에 가깝고요. 두 번째, 딱 떨어지게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냥 딱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건물의 종류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 많은 법조문이 다 용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워낙 기초, 그냥 굳이 영어로 치면 ABCD에 해당하는 개념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분류, 용도 변경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용도 분류부터 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건축물은요, 우리 건축법에서 우리 공부용으로 30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 건물에는 다 이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건 나중에 공간정보법에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는 것이 토지대장이고요.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 이 건물이 몇 층이냐, 연면적이 얼마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간정보법 토지 주된 용도라고 해서 지목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데는 건축물의 용도 30개 중에 어느 하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 체계 하에서는 이 30개 용도를 안전도에 따라서 9개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용어부터 이름하여 시설군이라는 개념이 9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기하실 거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렇게 가셔야 돼.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에서 자,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뉘앙스로 가셔야 돼. 자산 전문, 영교, 근주, 해서 시설군 기준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자동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되게 튼튼하다고 이렇게 말을 만드셔야 돼. 두 번째가 산업 등의 시설군. 세 번째가 자, 바로 전기 통신 시설군. 네 번째가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영업 시설군.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일곱 번째 근린 생활 시설군. 여덟 번째 주거 업무 시설군. 아홉 번째 그 밖의 시설군. 이런 식으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게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이 축을 놓치게 되면 아사리판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렇게 일단은 건축물은 가장 큰 분류가 이렇게 9개의 시설군이라는 식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그냥 지들 마음입니다. 전에 몇 년 전에 6개였던 적도 있었고요. 7개였던 적도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자산 전문, 영교, 근족의 이렇게 9개 시설군으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 붙여야 돼요. 자, 건축물 아까 30개 그룹, 30개 용도군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건물마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어떤 건물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건축물에는 일종 근생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서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어떤 건축물에는 공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렇게 뼈대를 세웠다는 전제하에서 30개가 어디에 속한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이름 똑같네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 용도는 나중에 이제 공부할 일이 거의 없긴 할 텐데, 자, 이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쓴다, 세차장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그 건물을 주차 타워를 뭐라고 한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것도 그 운전학원의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한 가지 용도군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사실은 처음에 해갈 때는 자산 전문 영교 근죽의 뼈대 세워놓고 각각의 용도군이 어디에 속할까
대충 때려 맞아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산업 등의 시설군이라고 해서 운창공, 위, 참여장, 머리 긁어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터미널 같은 철도 역사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운수시설이라고 부르고, 이제 여기 운송사업, 산업, 산업 등의 시설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창고시설, 공장,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산업과 관련한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석유 판매소 이런 건물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고물상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고물상으로 쓰이는 건물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 좀 특이한 거죠.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납골당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묘지 관련 시설이라고 부르고, 납골당도 건물이거든요. 바로 이것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요, 장례시설, 이건 장례식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장례식장은요, 지금 시내에도 가끔 있는 거 보이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 장례식장 말고, 병원 장례식장 말고 가끔 상가 이런 데도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시설. 자, 그래서 장례식장을 장례시설이라 부르고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운창공, 위, 참여장에서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그리고 장례시설까지, 이게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합니다. 세 번째 시설군요, 전기통신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전기 관련해서 발전소 같은 발전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같은 방송통신시설에서 발전시설의 전기, 방송통신의 통신을 따서 전기통신시설군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네 번째 시설군요,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이름 똑같아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공연장, 정시장, 동식물원, 우리 앞에서 다중이용시설물에 속하지 않는 게 동식물원, 준다중이용시설물에 속하지 않는 게 동식물원,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던 사례인데 이게 바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일종입니다. 두 번째, 종교시설에서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의 영역에서 문화의 한 현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분류하고요. 밤의 문화라고 해서 위락시설, 카지노 영업소라든가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은 위락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무도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휴게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한국인의 관광 문화 이렇게 말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한때 유행했던 기사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동남아 이런 데 가셔서 그 살아있는 곰의 쓸개 그 즙을 빨아먹고 이렇게 참 그래서 한국인, 어글리 코리안 이렇게 나왔다. 한국인의 관광 문화 뭐 이렇게 말을 만드셔야 돼서, 자, 문화 및 집회 시설 자체는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어렵지 않습니다.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종교 문화, 종교는 종교시설은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밤의 문화에서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속합니다. 한국인의 관광 문화, 관광 휴게시설도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산 전문해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 시설까지 이 네 개가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속하게 된다. 이제 다섯 번째 시설군, 영업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죠. 자,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 시설, 백화점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바로 영업시설군. 돈 내고 잠자는데
다자 숙박시설이라고 가야 되죠. 돈 내고 또 자는 데가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에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과거에 고시텔로 불렸던 부분들이 지금 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 내고 물건 사는데 바로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자는데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네 가지가 영업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해서 이렇게 5번째 시설군 보셨고요. 6번째 교라고 해서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야, 의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교육 연구 시설과 수련 시설과 야영장 시설이라는 것이 비슷한 카테고리, 그리고 의료 시설과 노유자 시설을 복지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 시설은 학교 등의 용도로 건물을 쓰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교육 연구 시설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 시설,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죠.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갔을 때 투숙하는 장소. 물론 이제 모텔 이런 데 투숙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관련한 부분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유스 호스텔 같은 경우 각종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청소년들을 받겠다 이런 식의 얘기. 야영장 시설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야영장 시설은 카라반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런 개념인데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몇 명 죽고 하고 나니까 해서 교수야 해서 하여튼 밖에 나가서 애들 교육시키고 등등등 교육과 관련한 개념. 그 다음에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은 병원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유자시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복지와 관련한 개념. 그래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째 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과 야영장시설,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이 근린생활시설군은요, 1종 근생시설과 2종 근생시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근생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근생시설에 거의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식당이라든가, 뭐 노래방이라든가, 편의점, 뭐 이런 것들 다 근생시설. 그런데 이 근생시설이 어떤 게 1종이고 어떤 게 2종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인데 기준은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 1종 근생시설은 좀 규모가 작다 이런 뉘앙스였었는데 이게 맞질 않아. 그래서 복덕방 같은 경우는 2종 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고요. PC방 이런 것들도 2종 근생. 그러니까 PC방 하는 생각나는데 PC방의 원래 그 PC방의 법적인 용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 제공업소. 이름 겁나 깁니다.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 제공업소. 그래서 PC방 갈 때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PC방가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않고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 제공업소 방문 중이다. 이게 바로 PC방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종 근생, 2종생 개별적으로 외울 건 아니고 슈퍼 이런 것들도 1종 근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슈퍼도 생각하기 나름이야. 거의 300평 되는 슈퍼도 있을 수 있고 진짜 구멍가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구분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거 근생시설 자 이렇게 자 7번째 보셨고 8번째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해서 용도군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이 있습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국가지자체 청사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에서 교도소라든가 또 군부대 이런 것들은 교정 및 군사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특히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할 때 주택의 종류 또 나중에 주택법에서 주택의 종류라고 하는 거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중주택이라는 거 3층에 330 이하거든요. 이게 하숙집이라는 것은 소위 단독주택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해서 특히 부동산 학개론 할 때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차이 없이 무조건 나오기만 3번인가 나왔는데 모든 문제답이 다중주택으로 해결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뒤에서 주택법 할 때 주로 설명드리게 될 주제가 되겠고요. 업무시설, 국가지자체 청사라든가 오피스텔을 건물 용도 30개 중에 하나로 분류할 때는 업무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동 및 군사시설은 거의 뭐 의미가 없죠. 마음지 마.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무려 30개 그룹이에요. 30개 그룹. 30개를 9개 그룹에 따라서 세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는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뭐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걸 꼭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최소한 서너 달 사이를 못 외워요. 한번 외웠다고 마음 팍 하고 뒤지게 하고 외우고 흐뭇한 마음이 들지만 이틀 가면 또 다시 리셋돼 버립니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법을 만든 자들이 이따구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잊어버리고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그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대강 틀이 잡혀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고 이 뼈대만은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고 9개 시설군 줄을 세워놓고요. 나머지 30개 용도구를 하나하나 대입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 이게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세팅이 됩니다. 그렇다 치고요. 이걸 다 외웠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시설군,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올리고자 한다.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내리고자 한다. 그럼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은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해서 이건 바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설군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 및 집회 시설을 운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다고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시설군 기준으로 올라가니까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내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이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위락 시설로 용도를 변경. 그러면 안전도가 똑같거든요.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건축물 대장에다가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어디로? 바로 위락 시설로 바꿔주세요. 라는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기본 구조. 내용은 단순해요. 다시 가봅시다. 자, 시설군 기준 밑에 있는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올리고자 한다.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되고요.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은 내리고자 한다. 그럼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같은 시설군 그리고 다른 용도군일 때는 허가나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 변경 신청,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바꿔달라는 대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해서 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일 때 대장 변경 신청 딱 요 정도까지만 이슈가 되는데 이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산 전문 영교 근족의 9개 시설군 그리고 이 9개 시설군 중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의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의 시설군의 7개 운창공 위참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통신 시설군의 발전 시설과 방송통신 시설, 네 번째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그리고 관광 휴게 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시설군, 영업시설군에 4개 들어갑니다. 돈 내고 물건 사는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자는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자는 다중생활시설.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수야 의노라고 해서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과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육 및 복지시설군.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 1종과 2종. 8번째 주거 업무시설군,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 업무시설과 교정 및 군사시설. 그리고 9번째 그 밖에 시설군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해서 하여튼 시간 난 대로 혹시 뭐 복습을 하거나 하고 싶으면 꼭 이거를 줄줄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종류가 세팅이 되어 있게 되면 진짜
진짜 법이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절로 다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용도 변경이라는 주제 설명드렸고, 실제는 이제 허가냐 신고냐, 대장 변경 신청냐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행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